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 하면은 역시 야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젊은이들이 야구하면은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야구 올해의 스타를 한분 모셔보겠습니다. 최동원 씨. 어서 나오세요. 아이고. 거의 뭐 투수로서는 뭐 갖출 수 있는 다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최동원을 능가할 만한 야구 선수가 아직은 안 나왔어요. 부당한 것에 대해서 힘 있는 수적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선수예요. 대한민국 사상 가장 위대했던 프로스포츠인이라고 봅니다. 최동원 선수가 리그 MVP로 결정이 됐습니다. 한국 시리즈 6대4로 자이언츠가 선수들과의 그 불화설이 있다는데 그 사실입니까? 제일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아이고 자고 싶어요. 투수 최동원.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극적인 승부가 펼쳐졌던 1984년 잠실구장. 자 이제 최동원 투수가 이제 자이언츠는 뭐 최동의 어깨를 믿을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이 한국 시리즈에 들어와서 괴력에 가까운 그 피칭, 놀라운 피칭을 보인 최동원 선수 아니겠어요? 네, 경기 전에도 김영덕 감독의 한국 시리즈 우승을 결정짓는 마지막 승부에 최동원이 롯데의 선발 투수로 나섰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그 초인적인 정신력입니다. 나가십니다. 9번 타자 오대석. 상대는 정기리그 우승팀인 삼성 라이온즈. 맞습니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최동원 투수의 오늘 컨디션의 한 몫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최강의 전력을 갖춘 팀이었다. 안타. 주자일도 안타. 석점 3대 0입니다. 주자일도 안타가 생일 초반 타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저티를 넘어가는 가로 된 듯한 레프트 앞에 안타. 네. 타자도 롯데보다 세고 투수도 세요. 그 최동임 없으면 롯데는 오전 삼성이 4승 1패할 정도요. 그것은 최동원 선수를 감안한 그 타순의 변동이죠. 왼쪽. 완났습니다. 이구 슛. 터졌습니다. 데볼이 나왔습니다. 초반에는 구위가 안 좋았었어요. 굉장히 피곤했던 모양이더라고. 6년 동안 같은 방을 썼었거든. 같은 방을 썼었는데 그렇게까지 피곤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7차전까지 오는 동안 최동원은 무려 4경기에 등판해 31이닝을 소화했다. 그중 3경기를 잡아내며 혼자만의 힘으로 롯데를 최종전까지 이끌었다. 그동안 1차전부터 우리가 6차전 쭉 오면서 최동원이 상당히 무리를 했잖아요. 지금 같으면 있을 수 없는 그런 로테이션이죠. 좋지를 않았어요, 컨디션. 다른 피처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해주겠다 하니까 고맙다고 한 거죠. 최동원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오늘 이 다수의 안타에 오대석 7번 타자. 자, 4, 옵니다. lep트 홈런! 펜스 넘는 홈런 프레임만에서 4구 통단 오대석. 지금 최동원 투수 표정이 어때요? 최동원 표정이 좀 잡잡한 것 같습니다. 답답한 것 같아요? 예. 한 번 더 봐주세요. 동원이 표정이 벌써 굳어 있죠. 그래서 마운드 올라가서 내가 올라가니까 이제 내를 쳐다보고 있죠. 무슨 말을 할까를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올라가가지고 마운드에 발로 이렇게 흠집 나 있는 마운드를 골라주면서 할 말 없다. 그게 긴장 풀어주는 거거든요. 3대1로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롯데가 전력면은 좀 약하니까 부담 없이 하면은 후반에 가서 역전승을 하지 싶습니다. 롯데가 역전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한데 이길 겁니다. 이길 거예요.
드라마는 경기 후반부에 시작됐다. 원에서 5번 타자 유두현 선수. 원앤원 제 3구. 그리고 최동원이 다시 마운드에 올랐다. 최동원이가 막 기진맥진해가 던지는데 그들이 홈런 딱 치는 순간에 사람이 완전히 다른 피자가 들어옵니다. 회전을 갈수록 그게 초인적인 힘이라 해야 되나? 그게 이제 공이 점점 살아갔었어요. 그건 이미 운동장에서 그 분위기, 최동호만의 그 조금 특별한 그러니까 대한민국 에이스죠. 그 어떤 화이팅, 그게 되살아났던 거죠. 아마 다른 투수 같았으면 선발 나가지도 못했겠지만은 그렇게 해도 그렇게 다시 회복되기 힘들었을 거예요. 삼성의 마지막 공격. 투구력이 되살아난 최동원은 삼성에게 더 이상의 점수를 허락하지 않았다. 투앤투입니다. 지금 사력을 다한 피칭을 보이는 최동원 투수 스타트. 이때가 하프스윙.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84년도 한국 시리즈 6대4로 자이언츠가 예상을 완전히 깨고 한국 시리즈 챔피언이 되는 순간입니다. 지금도 깨지지 않은 기록을 만들어낸 투수. 그는 프로야구 최고의 스타가 됐다. 일동 뒤집어 보십시오. 대망신의 1900 야야 아이 허허 이래 이래서 대망의 신년 1980입니다. 전 장군께서는 새 시대를 영도해야 할 역사적 책무를 좋든 싫든 맡으셔야 할 위치에 있지 않나 봅니다. 오늘의 상황전개가 떠다는 80년대의 그 역사적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작전 개시 후 난동자들이 대비 태세를 갖추고 조직적인 저항을 시도함에 따라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79년도에는) 부마 항쟁으로, 그리고 80년으로는 광주 항쟁으로 이어지는 그런 속에서 오공화국이 탄생했기 때문에 오공화국의 그 군부 실세들은 프로 스포츠를 통해서 과잉된 정치적 감정, 과잉된 국민적 관심을 일상 문화로 좀 이렇게 재구성하는 그런 문화 전략을 실제로 구상했고 수립을 했습니다. Reviendra à la ville de Séoul. 그래서 한 축으로는 올림픽을 통해서 이 국민 역량을 국민 동원 체제로 바꿔버리는 거 하나와 프로야구 선수권 대회 개막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프로 스포츠를 통해서 이 과도한 정치에 대한 비판이나 감정을 문화적 감정으로 수로를 틀어버리는 걸 했습니다. 81년도 5월 달에 청와대에서 들어오라 그래서 5월 중순이죠.
그때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발단이 되는 거죠. 원인 제공은 5.18이에요. 그게 저녁만 되면은 화제가 없으니까는 그래서 프로야구를 하자. 자, 6개 팀의 선수들이 왼쪽 오른쪽에서 뛰어서 힘차게 뛰어나와서 이곳 그라운드에 선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열을 맞춰서 입장하는 것보다 네. 저렇게 뛰어서 입장을 해주니까 좀 더 힘이 있고 뭔가 활기찬 그런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네요. 자신 있는 모습의 스타들이 국민의 삶을 아우르는 선전 문구를 내세워 한국 프로야구가 출범했다. 화려한 후광을 얻고 있는 베테랑과 패기찬 신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프로야구 일단 한국의 프로야구는 고교 야구라고 하는 탄탄한 기반이 있었지만 그 프로야구 자체는 아주 뭐랄까요 순식간에 그것도 어떤 정부의 드라이브에 의해서 정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렇게 이제 탄생이 됩니다. 1981년 5월달에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전전 대통령이 스포츠의 프로화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하고 그 말과 함께 동시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과 몇 개월 만에 프로야구가 이제 만들어져서 출범을 하게 되는 거죠. 정부는 프로야구 출범을 위해 기업의 총수들을 끌어들였다. 지역을 안배를 했잖아요. 기업을. 그러니까 오나 중심으로 이병철 회장님은 대구 경북으로, 신격고 회장님은 부산 경남으로, 그다음에 혜태가 나왔는데 혜태도 이제 그 광주 이렇게 온 게 원래는 4개 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80년대 출범해가지고 몇 년간은 실험 야구의 연장선에서 프로로 가는 그런 과정이지 완전히 프로페셔널리즘에 맞는 그런 시스템이나 팀 운영이나 이런 게 갖춰지지 않았던 시절이죠. 그러다 보니까 야구를 프로에서 할 만한 선수를 다 추려봐야 15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야수 3루를 봤었어요. 그때 또 3루를 보고 있는데 투수가 많이 얻어맞으면 타임하고 고등학교 야구 하듯이 저보고 던지라고 그랬었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시절에 야구를 했었죠. 사상 첫 프로야구 개막식. 한국 프로야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장면이 펼쳐졌다. 시구는 전두환 대통령이 하겠습니다. 지금 만장의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으면서 천천히 다이아몬드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만장의 우레와 같은 박수. 전 대통령의 시구입니다. 스트라이크 인코너입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들어왔어요. 천보선 선수로서는 1승1대 영광입니다. 대통령께서 던진 공을 자기가 스윙을 했다는 것 아주 그 선수로서는 1승1대 영광이죠. 82년 3월 27일 바로 오늘 이 시각은 한국 야구사 우리 한국 스포츠사에 영원하게 기록될 축제 날입니다. 스포츠를 통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통치 전략. 그 시작이었다. 고국의 야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카나다의 에드먼턴 렌프리 구장입니다. 지금부터 대륙간 급청탈 세계 야구대회 최종일 2번째 경기 우리나라와 카나다의 경기 실황을 중계방송해드리겠습니다. 프로리그 출범 1년 전 최동원은 국가대표로 대륙간컵 야구대회에 출전한다. 그는 이미 아마추어 시절부터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은 투수였다. 어릴 때부터 던지면 이기고 또 뭐 게임마다 우승하고 아마 고등학교도 우승하고 대학교 때도 최고의 그 어떤 전성기도 가졌었고 실제 프로야구가 시작하기 전 아마추어 때 어떤 전성기였죠. 원발라싱 2구 맞게 될 포웰 3번 타자. 저가 좋아요. 최동호는 캐나다와의 경기에서 8회까지 단 한 명의 주자도 허용하지 않는 퍼펙트 게임을 기록했다. 이 장면을 눈여겨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 나는 이제 관중석에 앉아서 구경을 하는데 토론토 브루제이스 스카우트하고 같이 앉았는데 컨트롤이 넘버원이다 이거야. 컨트롤이 메이저리그 선수 중에 안 떨어진다 이거지. A급이다 이거야. 또 하나는 뭐냐? 커브가 그 당시는 드롭이라는 말도 있는데 커브 떨어지는 이 낙차가 굉장히 컸어요. 그 볼이 치기 힘들어 사실은. 제1구 파울입니다. 최동원은 끝까지 호투를 펼친 끝에 단 하나의 안타만을 내주고 경기를 마무리했다. 저 박수 두 가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네. 이후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입단 제의가 이어졌고 연봉 61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끝내 메이저리그에 서지는 못했다. 캐나다를 이김으로써 본선 진출 3위로 확정됐습니다. 본선 진출 일단 3위로 확정됐습니다. 자, 이제 그 최동원을 그 스카우트한 사람이 국제 담당의 웨인 모건 씨가 있습니다. 그 웨인 모건 씨가 이제 제게 자기 집에서 그걸 한번 보여줬어요. 최동원의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그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이. 최동원이 계약서가 있어도 사인한 게. 그 이거는 엄연히 토론토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웨인 모건 씨가 아직도 생존해 계신데 최동원의 얘기를 쭉 해주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자기는 왜 안 왔는지 모르겠다. 사인을 해놓고. 그래서 메이저리그 얘기가 조금 무리고 갔는데 그때마다 최동원 감독을 좀 짓눌렀던 건 역시 병역 문제였었죠.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우리가 1982년에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병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혜택은 있었고 그런데 본인의 미국행을 반대했던 세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세력을 최동원 감독은 생전에 정부라고 그랬어요. 군사 정권이었죠. 제 같은 경우는 61만 불로 계약 다 했어요. 다 했는데도 82년도에 갑자기 프로야구가 시작된 그러한 원인이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거 못해? 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1년 뒤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에 출전했던 선동열도 똑같은 상황을 마주해야 했다. 1982년도였습니다. 그때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였는데 그 대회가 끝나자마자 스카우트 교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안기부 쪽에서도 부모님한테 연락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이저리그의 꿈 자체가 조금 무산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프로야구 흥행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광주, 부산, 대구처럼 지방팀들의 성적이 좋아야지 프로야구가 초기에 흥행을 얻을 수 있는데 최동원이 미국을 가게 되면 프로야구가 망하지 않느냐, 흥행이 안 되지 않느냐.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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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야. 사랑도 거짓말, 웃음도 거짓말.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뭔가 포퓰리즘적인 그런 정책들도 펼치는데 영화의 검열을 좀 완화시켜서 조금 표현의 수위를 올린다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유흥업소의 규제를 풀어서 유흥업소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게 하는 뭐 이런 우리가 흔히 이제 3S 정책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국가가 기획한 문화 전략에 점점 더 많은 국민들이 빠져들었다. 특히 프로야구는 대성공을 거뒀다. 표 못 샀어요. 매진됐어요? 매진됐어요. 얼마짜리 표가 매진됐어요? 전부 다 매진됐어요. 이거 뭘 들고 계세요? 아 이거 살라고요. 표 사람 좀. 찾으세요? 안 해요. 이게 뭐예요? 표를 2장 살라고요. 좀 어떻게 보면 좀 거의 광풍에 가까웠다. 그 엉눌러 있던 그런 사회 분위기에 해방감을 맛보는 거죠. 정말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거. 이제 웬만한 중소도시의 골목길에서도 프로야구팀의 마크가 찍힌 모자나 옷을 입고 있는 어린이들이 쉽게 눈에 띄고 일반 회사의 사무실에서조차
프로야구의 전적이나 뒷얘기가 심심찮게 화제에 오르는 걸 봐서도 이제 프로야구는 우리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두 김씨 간의 숙명적인 대권 경쟁이라는 (87)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와 해태 타이거즈 부산 3차전 경기 실황입니다. 투수 최동원 선발로 기용됐습니다. 해태 타이거즈의 선발 투수 선동열. 이게 역사성이 있다. 자, 최동원은 경남의 에이스, 손동열은 호남의 에이스잖아요. 최고의 명문 롯데 자이언츠와 해태 타이거즈. 한 선수는 체구도 좋고, 그렇죠. 슬라이더의 대박. 제19. 한 선수는 안경 있고 체구는 작은데 커브의 대박. 들어가기 전부터 긴장 많이 하던데 그때 당시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두드리고 이러니까 여기 게임은 이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았죠. 그리고 또 해태하고 게임이니까 서로가 라이벌이니까 그 당시 지역 감정이라는 게 영원함 이렇게 좀 나누어서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있었으니까 썩 좋은 방법은 아닌데 프로야구 흥행 쪽에 보면은 그게 괜찮았죠. 80년대 중반 지역 감정은 극에 달해 있었다. 군부는 프로야구를 통해 지역 감정을 적극 조장했다. 그게 뭐 1루는 부산 경상도 사람, 3루는 호남 사람. 이제 이것이 사회 분위기에 뛰어가면서 정부가 가다던 분위기 희석이 많이 됐어요. 롯데 자이언츠의 2대 말 공격 진행됩니다. 영남과 호남을 대표하는 두 선수의 물러설 수 없는 승부. 결판은 쉽게 나지 않았다. 어떻게 해서든지 손동열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서는 타자들이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공감대가 좀 있지 않나. 대타 김일환 10타수 1안타. 제4구 오른쪽으로 빠졌습니다. 안타 됩니다. 2루 주자 3루 들어서 홈으로 홈인 타자 주자 2루에 승부는 다시 원점. 경기의 승패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다. 이제 한 점만 주면 지는 거니까 두 선수의 한 점 내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실수해서 안 되고 홈런 치고 그런 생각은 거의 없었어요. 어쨌든 우리는 타석에서 살아나가야 되고. 경기는 연장의 연장으로 이어졌다. 선발 투수로 나섰던 두 선수 모두 200개가 넘는 공을 던졌다. 하지만 그 누구도 마운드에서 내려올 생각은 없어 보였다. 왜 뭐 감독이나 투수 코치가 만류를 안 했겠어요. 그렇지만은 두 선수가 다 계속 던지겠다 그러니까 감독 코치가 뭐 받아들여 준 거죠. 롯데 자이언츠 연장 15회 말 마지막 공격입니다. 제4구 맞습니다. 네 번째 공 맞는 2번 타자 우경아. 제4구 스트라이크 아웃. 경기 끝났습니다. 87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와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다. 시대가 만들어낸 라이벌. 누구도
승리 투수가 되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부터 GNP의 상승세를 보겠습니다. 국민 총생산입니다. 컴퓨터. 우리나라의 GNP 상승세를 보면은 75년과 83년 그리고 2000년에 가면서 이렇게 80년대 중후반 한국 경제는 성장 가도를 달렸다. 80년대 내내, 특히 80년대 후반기가 되면은 엄청나게 경제가 성장하니까 그러한 경제 성장이 프로야구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하는 면이 있는 거죠. 어젯밤엔 난 내가 싫어졌어. 빙글빙글 돌아가는 불빛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애들 데리고 야구 보고 먹을 거 사주고 야구 글러브 사주고 주말에 서로 캐치볼 하고 내가 시골에서 올라왔지만 이 정도는 살고 있다. 이런 감정을 투사하기에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때 왜 야구장에 경품에 자동차가 있느냐. 그 수많은 관중들의 꿈이 마이카거든요. 나도 저런 차 하나 갖고 싶다. 그런 꿈들이, 즉 자기 뿌리를 찾고자 하는 열망과 내가 그래도 대도시에서 중산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혹은 살고 싶다라는 도시적 욕망, 이 두 욕망이 프로야구에 아주 집중이 돼서 완전히 발전하는 산업으로 성장하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구 산업의 성장은 선수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다. 선수들은 열악한 환경에 내몰려 있었다. 열악했죠. 운동장 자체가 그랬으니까. 운동장이 가면 운동장 자체가 겁이 나. 그러니까 부상 많고 덥고 그다음에 라카룸이라든가 이런 그 시설이 그냥 뭐 제대로 된 샤워 시설도 없었고. 그 당시 군사 정권이 프로야구를 어떻게 봤냐면요. 프로야구는 치어리더였어요. 사회의 치어리더였어요. 늘 밝고 좋고 명랑한 면만 보여줘야 됐어요. 그래서 프로야구에서 예전에 산미 슈퍼스타즈의 김진영 감독이 심하게 심판에게 어필을 했었어요. 어필을 했었는데 구속됐어요. 구속된 이유가 어처구니 없던 게 조원단 대통령의 TV를 보다가 프로야구 감독이 심판한테 밝힐지를 저래야 되는 거야? 그 말 떨어지자마자 구속이 됐거든요. 정권의 핵심부가 프로야구를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 당시 구단들은 어떻게 하면 구단을 잘 경영하고 마케팅해서 티켓 수입이라든가 광고 수입을 늘릴 생각을 하지 않고 선수들을 계속 고통 분담만 강조했던 거죠. 최동원 투수 지금 제일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아이고 자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철환 최동원의 어깨도 무너지고 있었다. 랩투방면 안타 고습니다. 안타 고습니다. 1번 타자 수명타자 윤덕규 선수 2루 남았습니다. 안타입니다. 최동희가 한 이만큼 할 수 있는 걸 이만큼밖에 못했어. 얼마나 무리했겠어요. 선발 피자가 지금 5일 쉬고 들어오는 판에 오늘 한 9회 최동희 가면 9회야 마무리 피자도 없어. 그러고 한 하루 쉬고 그 다음날 7, 8, 9회 또 세이브 가는 거예요. 자주 경기에 설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해마다 15승 이상을 거두지 못한 연봉이 떨어지죠. 15승이라는 것은 프로야구에서 꿈의 승리예요. 꿈의 승리. 그리고 가뜩이나 최동원 선수가 뛰던 그 시절은 지금처럼 144경기도 아니었어요. 경기 수가 적었죠. 선수로서는 연봉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15승밖에 할 도리가 없던 거죠. 그리고 최동원은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성적 이상을 내리라는 확신과 자신감이 있던 거죠. 하지만 그 당시 최동원이 간과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최동원의 어깨는 분필이었던 거예요. 쓰면 쓸수록 닳아버리는 분필이었던 거예요. 1985년 4월 16일 대구 원정 경기에서 지고 난 이후 최동원은 잠적한다. 지금 어깨가 좀 안 좋거든요. 그러고 올해도 막 보탬이 됐으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임하려고 했지만도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마음만 앞서다 보니까 막 몸이 못 따라간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해도 참 주먹구구식이었지.
팀의 에이스인데 20승이 기본 아닙니까? 딱 그거예요. 아직 우리가 뭐 진짜 프로냐고, 아직 프로, 뭐 말은 프로지만 아직 세미 프로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나는 기분 나쁘다. 서로 대표끼리 나와가지고 그런 식의 어떤 은행이랄까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 공사 구분합시다. 그렇게 했는데 기사는 이상하게 나와. 뭐 계약하러 들어왔는데 뭐 억지를 부렸고 뭘 바래고 뭐 어쩌고 내가 이야기 안 한 것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와. 그러니까 나는 완전 뒤통수 맞아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우스운 얘기인데 그 당시에 회사에서 야구단을 운영하는 사장님부터 해가 모든 분들이 직장에 부하 직원으로 생각했던 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연봉 계약할 때 좀 차이가 나면은 내가 사장이 어른인데 어른이 시키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야지 왜 돈을 가지고 젊은 놈이. 프로야구 선수들은 어떤 권리도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 사실은 선수들이 그 일방적인 계약 파기 통보를 막 받고 자기 마음대로 막 했던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비서고 섞어 가면서 완전 무시하는 거 있잖아. 비일비재했거든. 조금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뭐 세월이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도 동문이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열악하다. 쉽게 얘기해서 비참하다. 좀 바꿔봅시다. 민주화 운동의 바람을 타고 약자들의 흩어져 있던 목소리가 한데 모이기 시작한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근로 현장에서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변하는 사회 분위기를 지켜보던 최동원은 선수들을 결집시킨다. 선수들이 KBO의 악법에 너무 시달리고 있다. 일방적으로 모든 계약 조건이라든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그 KBO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체 행동, 단체 목소리를 좀 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25%씩 올라간 그런 규정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야. 여기 야구에 그런 악법을 만들어 가지고 선수를 죽이고 있어 이 말이야. 선수들이. 그는 단체 행동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했다. 특히 이군들의 처우 문제에 주목했다. 최동원 감독이 이제 이군 선수랑 이제 같이 캐치볼도 하고 또 이군 포수가 공을 잘 받아줬나 봐요. 그래서 고마우니까 고기를 사줬대요. 그런데 체할 정도로 너무 많이 먹더래요. 그래서 야, 천천히 먹어라 했더니 그 선수가 그러더래요. 선배님, 저 2달 만에 먹어보는 고기라고 하더래요. 연봉이 얼마야? 300인가? 400인가? 아마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그 최던 선수가 이제 생각에 1군까지 연봉 수준은 안 되더라도 2군 선수들이 먹고 살기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프로야구 1군과 2군의 훈련과 스케줄에는 별로 다른 점이 없습니다. 다만 선수 신문상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최동원의 목소리는 선수 모두를 향해 있었다. 많은 직업에서 다 보호, 보장, 보상을 갖추려고 노력하던 중에 왜 우리 프로야구에서는 이게 없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가? 왜 몇몇 스타 선수들은 굉장히 유명한 인기와 명성을 갖고 있지만 그건 팀마다 한 서너 명이고 한 팀당 20몇 명은 그러한 그 보장, 보호, 보상에 속해 있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인식한 선수가 최동원 선수였고 이걸 행동으로 해야 되겠다. 1988년 9월 13일 최동원의 주도 아래
142명의 프로야구 선수들이 모였다. 프로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선수회가 결성된 것이다. 그때 대전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때 이제 동훈이 형이 설명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도 복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내면서 그걸 만들었는데 구단에서 더 겁을 내더라고. 좋은 선수는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될 텐데 말이죠. 막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선수는 좋은 대우를 받고 또 올바르게 평가되는 것이 대단히 좋은 시다마는 저희들 여건 자체가 그렇게 무질서하게 마구 이리 뛰어가는 것은 저희들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점들이 많기 때문에 막아야 할 것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선수회는 우리나라 프로스포츠 사상 최초로 선수들이 자기 권익을 찾겠다고 만든 단체였어요. 그런데 구단과 KBO는 불온한 단체라고 했어요. 당시 불온한 단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빨갱이라는 얘기였어요. 심지어 어느 단장은 빨갱이라고 했어요. 최동원 같은 빨갱이가 프로야구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불순 노동단체의 불법 노동활동은 위장 취업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사회주의 혁명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를 불순 의식화한 다음 불법 집단 분규를 직접 또는 배후에서 조정해왔다고 노동당국은 밝혔습니다. 사용자를 무조건 적개심으로 대하라. 강목을 휘두른다든지 폭력을 남불해가지고 기물을 파괴를 하고. 그러나 우리가 이 개도국의 모범생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국민이 어느 정도 자제해 가면서 있는 힘을 모아가지고 국력을 키우자 하는데 동참을 한 것이고. 노조하면 그 거부감이 상당했을 때잖아요. 만약에 노조하면 팀 야구 스포츠 우리는 야구 안 하겠다 했어. 그런 팀도 있었어요.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선수 쪽에서는 이러다가 안 되겠다. 그는 프로 선수로서의 인격과 자존심을 간직하고 싶었다. 하지만 선수회 결성은 그 첫걸음에서 끝나고 말았다. 방해 공작이 많았죠. 왜 그랬냐면 대의원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그 회의를 하려면 구단에서 방해를 하고 못 가게 만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도 버스에 실어가지고 저 백암 온천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비신을 시키고 하고 이러더라고. 선수들이 약자잖아요. 야, 계약 안 하면 끝이야 너희들 막 이러면서 이러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허지부지 되더라고요. 그리고 최동원에게 대가가 뒤따랐다. 그 모든 선수들이 다 그 생각을 가졌죠. 저것은 그냥 단순히 트레이드가 아니다. 지금도 트레이드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없이 상대팀이 구단에서 필요한 선수한테 왜 하필이면 최동원 주고 김시진을 데려가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뒤집어 놓고 보면 선수의 미운 털 박여서니까 너 딴 팀 가 이렇게 보낸 거예요. 삼성의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선 최동원은 예전의 최동원이 아니었다. 지금 볼 카운트 앤원. 이 김동희 선수는 4월에 타율이 좋았습니다. 투수가 어깨가 내리막을 탈 때는요, 변화구가 예리하지를 못해요. 밋밋하게 들어요. 최동원의 그 커브는 내가 본 커브 중에는 일본의 투수도 그런 커브가 없어요. 그 볼이 운동장에서 시합할 때 보니 밋밋해져 버린 거예요. 5번 타자 김한근. 자, 우익수 방면에 안타입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년 안타입니다. 예, 이거는 아니죠. 지금은 과거와 같은 스피드를 못 내기 때문에 원래 나는 그때는 너무 서글프더라. 이게 야구 인생에 그분은 그런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삼성에 가서 샵을 따가지고 샵에 공을 던지는데 공이 정말 안 오더라고. 아 형님 저렇게 그렇게 우리 속된 말로 우리 야구인들 말로는
정말로 갔구나. 이제 어깨하고 다 갔구나. 그런 느낌 들 때 정말 진짜 서글프다. 그는 1990년 시즌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선언했다. 그렇게 철원으로 불렸던 슈퍼스타 최동원은 초라하게 마운드를 떠났다. (1991년) 31년 만에 지방선거가 열렸다. 곳곳이 선거 열기로 달아올랐던 그때 최동원이 의외의 곳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부산은 3당 합당으로 탄생한 거대 여당 민자당의 압승이 점쳐지는 곳이었다. 그때 당시에는 그때 민자당의 당 대표가 김영삼 총재였거든요. 그래서 김영삼 총재는 최동원 선수하고는 경남고등학교 선후배 관계고, 그때 최동원 선수 같은 사람이 시의원에 출마를 하려고 하면 민자당에서도 데려가려고 공천 주려고 할 때거든요. 그런데 부산에서는 민주당 공천 받으면 당선 확률이 있고 민주당으로 출마하면 당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는 후보도 못 가는 실정인데 최동원 선수 같은 분이 우리 민주당 후보를 해주면 그 이상 뭐 좋을 게 없죠. 당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그런데 흔쾌히 첫 마디에 응해줘서 우리로서 너무나 감사했죠. 그는 사람들 앞에서 힘없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당시에 연설이나 기록들이나 출마의 병 같은 걸 보면 이게 적당히 쓴 글이 아니라 땀이 묻어 있고 부분적으로는 피가 묻어 있고 상처가 이렇게 엿보이거든요. 그건 자기의 삶에서 오는 그 어떤 기득권 세력에 대한 그 불만, 그 다음에 소외된 계층에 대한 그 권익보, 이런 것들이 자기의 그 야구 인생에서부터 몸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표출이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최동원 선수가 단순한 야구 선수가 아니라 이 사회에 대한 그 올바른 생각이라 할까, 정의감, 이런 게 살아있는 한 사람 인간이었다. 30년 만에 실시된 지방자치제 시도의회 선거는 여당인 민자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최고의 강속구입니다. 최동원 씨. 희미한 불빛 아래 마주 앉은 당신은 낙선 이후 최동원은 예능 프로그램에 자주 등장했다. 당시 스포츠 선수로서는 보기 드문 행보였다. 고향을 물어보고 이름을 물어봐도 김용만 씨군요. 막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내자로 뭐라고요? 말을 이랬다 저랬다 막 그 갈피를 못 잡는 거. 그러고 완전 졸도알 만큼의 초풍한다. 졸도알 뭘 축포를 해? 기존 초풍. 본인 차를 저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1차 1호 내가 한 겁니다. 방송국에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 계기나 그런 동기 같은 것도 알고 싶어요. 야구에서. 근데 계기나 동기는 보통 방송할 때 뭐 방송인이다, 연예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보다도 전 스포츠인이었거든요. 네. 몇 년 쉰다 하면 사실은 잊혀져 가지 않겠습니까? 제 이름 석자와 제 얼굴이 잊혀져 간다고요. 최동원 이름 석자가. 그러한 것을 안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연결고리 역할로서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입니다. 언젠간 야구를 결국은 야구 쪽에 일을 하실 거지 방송인으로 남을 건 아니군요. 그렇죠. 송충인 솔잎을 먹는다고 야구의 길을 또 지도자의 길을 저는 갈 겁니다. 영원히 스포츠인으로 남고 싶었던 최동원. 고향으로 돌아와 지도자 생활을 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 나중에는 저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몇 번씩 했어요. 우리 같이 옛날에 롯데 있을 때 했던 멤버들끼리 나이 들어가지고 모여가지고 다시 한번 코치나 감독이나 누가 하면서 같이 한번 더 야구 한번 하고 싶구나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롯데 팬들은 절대 잊을 수 없는 2009년 7월 최동원이 21년 만에 롯데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섰다. 전부 기립박수입니다. 이런 선수 한 명 만들기 어렵죠. 그렇습니다. 한국 프로야구의 기입을 잇는 선수 최동원 선수 기입을 하겠습니다. 최동원 경기 감독관. 폼은 똑같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폼을 통해서 시구를 했습니다. 최동원. 참 감회가 새롭겠네요. 소녀시절에는 영원히 모든 프로야구 팬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최동원. 등번호 11번 최동원. 사람들이 기억하는 마지막 모습이 되었다. 끊임없이 시대와 승부했던 투수 최동원. 그의 승부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 야구 자체가 최동원의 인생이에요. 선수 생활이나 했던 거나 프로야구나 했던 거나 본인이 말로 했던 그런 의지가 한마디로 야구가 자기 본인의 인생을 남긴 거예요. 인생의 야구로서 그런 필드 안에서는 공을 던졌지만 필드 바깥에서는 선수 보호라는 것, 정당한 보상, 이것에 대한 요구, 특히 그것이 유명 선수가 아니라 전 선수에 고르게 퍼져야 된다는 이런 인식을 했었다. 그런 방식으로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최동원 선수의 10주기를 맞는 그런 일이 아닌가. 날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찾을 수 야구라는 것이 투수가 공을 가지고 던져야만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시작을 연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마운드라는 게 우뚝 솟아 있습니다. 올라 있죠. 그 위에서 서가지고 한번 이기고 싶다. 최고라는 그런 걸 갖다 느끼고 싶거든요. 그대여 길을 터주고 가리워진 나의 길을 이 사람 누구예요? 양쪽에서 누가 나오시는 줄 알았더니 글쎄. 이쪽에서 나오시네. 김영건 씨는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제가 키운 야구 선수가 많습니다. 그래요? 네, 다 아는 왕정치나 네. 헨크 아론 이런 사람들은 저하고 정말 관련이 없죠. 관련이 없죠. 물론이죠. 네. 관련 없죠. 그렇지만 여기 계신 최동원 선수만큼은 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아이고. 제가 뒤에서 밀어주지 않았으면 정말 최동원 선수는 오늘날의 선수가 아니죠. 아니 최동원 씨 정말 밀어주셨어요? 예, 목욕탕 가가 때를 많이. 아하, 네. 아하, 그 얘긴 괜히 했다, 그지?